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에 이렇게 직접 와서 2021 글로벌 경제 투자 포럼에 기조 연설을 맡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경제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0분 동안 이 코로나 시대에 투자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동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년 그리고 10년을 내다보았을 때 어떠한 투자 기회가 전 세계적으로 생겨나게 될 것인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 가지 중요한 트렌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주목을 해보아야 하는 트렌드들입니다. 이러한 트렌드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의 양상이 바뀌게 될 것이고 전 세계의 투자 흐름이 바뀌게 될 것인데 바로 첫 번째는 인구 변화 트렌드이고 두 번째는 경제 트렌드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기술 트렌드입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께 이러한 세 가지 동향이 어떻게 지정학을 바꾸어 놓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통화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도 언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다양한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개별적인 트렌드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트렌드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 경제, 그리고 기술의 트렌드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보고 각각의 트렌드를 잘 연결해야만 예상하지 못한 효과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 또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고를 하게 된다면 투자자들에게 앞으로 몇 년 동안 소중한 기회를 포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인구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아기를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를 따라가는 게 왜 중요할까요? 두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10년, 20년 동안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게 될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의 소비자가 될 것입니다. 경제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진국일수록 그리고 일부 중국과 신흥국에서도 소비가 내수가 중심이 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GDP의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와 그리고 소비가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기 또 출산율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출생한 아이들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내에 출생할 아이들이 미래의 근로자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출생의 양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출생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고 또한 노동시장과 소비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간단하게 출산율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표에서 보시는 것은 전체 평균 출산율입니다. 다시 말해 여성 한 명이 일생 동안 몇 명의 아이를 낳게 되는가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1950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2020년까지는 실제 데이터이고 그 이후 2100년까지는 예측 데이터입니다. 지금부터 2100년까지 그렇게 먼 미래를 내다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2030년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여성 한 명이 일생 동안 몇 명의 아이를 낳을 것인가 그 평균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가장 진하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전 세계 평균입니다. 1950년에는 5명이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평균이 2.5명에서 그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계속 전 세계 평균 출산율을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평균입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살펴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위쪽이 최빈국들입니다.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1950년대에 그 지역에서는 여성 한 명이 7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약간 증가하다가 1980년대, 1985년대부터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최빈국에서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지금 시점에서 이 저개발국의 경우에는 최소한 1명의 여성이 4명 또는 5명의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하라 이남 지역이 되고 또한 중동 지역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 이러한 양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최빈국가들의 경우를 보면은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제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최빈국에서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캐나다 그리고 호주와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매우 급격하게 출산율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1970년대부터 선진국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감소하게 된 이유는 결국 최빈국이나 선진국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인데요. 경제 수준은 굉장히 다르고 시차는 있지만 원인은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50년대에 신흥국, 예를 들어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터키, 브라질, 멕시코와 같은 국가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 얇은 실선입니다. 1950년대에 출산율은 6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가 들어서면서 크게 감소하게 되었는데요. 개도국에서 이렇게 출산율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성 1명당 4명의 아이를 낳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맨 아래쪽에 선진국의 경우에는 여성 1명이 2명 이하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결국 빈곤 국가 그리고 최빈국의 인구가 가장 크게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선을 자세히 보시면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선진국의 경우, 굉장히 발전된 국가의 경우 더 이상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살짝 다시 출산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다시 약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예측에 따르면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앞으로 출산율이 서서히 살짝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민 때문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를 더 많이 낳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최빈국과 또 경제 개발을 하고 있는 국가들 대비해서 선진국의 출산율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중국을 함께 연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국이 중요한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자체가 워낙 인구가 가장 큰 대국이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중국 경제가 지난 20년, 30년 동안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조 상품의 수출이라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저축, 다시 말해 자금을 수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의 적자, 특히 미국의 적자를 메꿔주는 역할을 중국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인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녀 정책이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몇 년 전에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한 5, 6년 전에 중국은 2자녀 정책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몇 달 전이죠. 올해 5월에 중국 정부는 이를 더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자녀 정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1979년에 한자녀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보면은 가장 위쪽에 있는 중국의 시골 지역뿐만 아니라 가장 아래쪽에 있는 중국의 도시 지역의 인구가 변동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출산율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또한 시골 지역의 중국 인구가 도시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주
빠르게 출산율이 중국에서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저축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국가이든지 간에 인구 고령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저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근로를 하고 일을 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이미 퇴직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 자신들이 저축해 놓은 돈을 쓰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중국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자본의 흐름에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잔의 정책을 폐지함으로써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1년 반 전에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중국의 여성 한 명이 1.7명의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당시 대만은 1.2명이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출산율은 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0.9 혹은 0.9보다 못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의 출산율도 이보다 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중국과 한국, 대만 등등에서 계속 하락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두 가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시골에서 도시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게 될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여성들을 위한 기회가 더 많이 생겨나고 교육의 기회 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다자녀 정책으로 돌아서고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산율 감소의 동향을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출산율을 보아야 되지만 그 반대편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기대 수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라는 점인데요. 이렇게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이 기대 수명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1950년대부터 기대 수명의 변동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실제 데이터이고 2100년까지는 예측 데이터입니다. 특정한 해에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를 보는 것인데요. 어느 지역에 태어났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쪽이 선진국이고 가장 아래쪽의 점선이 최빈국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대 수명 관련해서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5년 우리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보다 5, 6년 더 오래 살고 우리의 조부모 세대보다 10년에서 11년 정도 더 오래 살게 될 것인데요. 여기에서 그래프와 선이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빈국에서도 기대 수명 증가가 빠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선들이 같은 방향으로 모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빈국과 개도국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출산율을 보아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기대 수명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지역의 인구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특히 투자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구의 변화로 인해서 성장의 기회 그리고 투자의 기회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1950년부터 시작을 하는 그래프인데요. 2020년까지는 실제 데이터이고 그 이후는 예측 데이터입니다. 여기에서 2028년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이 종료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2028년에 제가 파란 선을 그어보았습니다. 여러 커브가 2028년에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로축에서는 전 세계 인구에서 이 지역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즉 인구 비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8년이 되면은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즉 인도네시아,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을 포함한 이 남아시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처음으로
인구 기준으로 아프리카가 다른 모든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은 인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나 일본,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의 인구 비중보다 아프리카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2028년에 유럽은 다섯 번째 혹은 여섯 번째의 인구 규모를 갖게 될 것입니다. 1950년대는 어땠나요? 1950년대 유럽은 전 세계에서 인구 기준으로 2위였습니다. 그런데 2028년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구 구조학적으로 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크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각 지역에 태어나고 살고 있는 아이들의 소득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결국 인구 구조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또 투자자들에게도 의미를 줍니다. 다음으로 아프리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까요? 저는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대규모의 인프라와 소비 관련된 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죠. 지정학적인 위험도 있고 비즈니스와 또 통화 관련된 리스크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굉장히 큰 대륙입니다. 그리고 50여 개 이상의 독립적인 국가들이 위치한 대륙입니다만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6개에서 8개의 대도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장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프리카에 주목을 해보시라는 점입니다. 일단은 잘 지켜보시고 투자 결정은 이후에 하셔도 좋겠지만 일단 아프리카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경제에 아프리카가 역동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구와 관련해서 또한 연령별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령대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의 전 세계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다이내믹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연령대별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5세에서 35세까지 청년 인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미래의 젊은 소비자들인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 100만 단위로 청년 인구가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만큼 청년 인구가 증가 혹은 감소할 것인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크게 세 종류로 국가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 인구가 증가하는 국가들입니다. 인도, 나이제리아 등등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일본, 중국, 브라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여기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표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 인구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표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았을 때 1200만인데 그것이 2030년이 되면은 1000만 명대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소하는 국가들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청년 인구가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크게 변동하지 않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9천만 명에서 8,900만 명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청년 인구층의 변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년 인구의 구성과 그 특징을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굉장히 빠르게 미국 청년 인구의 특징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틴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자녀를 낳고 뿐만 아니라 이민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2030년까지 미국 정부의 예측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비주류 인종이라고 부르는 그런 인종 또 민족이 주류가 될 것이다. 또 인구 규모의 측면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들 경우에는 좀 더 일찍 결혼을 하고 그리고 저축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한 주택을 구매하고 또 차량을 구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 인구의 특징이 바뀌고 또 규모도 바뀌고 있다는 점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인구를 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노인 인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60세 이상을 노인 인구로 해서 보았을 때 2020년, 즉 작년과 2030년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국가별로 상이하지 않습니다. 어떤 국가를 살펴보든지 다시 말해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상관없고 모든 국가에서 6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거의 1,000만 명 이상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억 명 이상이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와 노인 인구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년, 30년에 비해서 오늘날의 노인 인구는 훨씬 더 액티브합니다. 또한 기술을 잘 사용하는 노인들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이러한 노인들은 앞으로 기그 경제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그 경제에 일을 한다는 것은 유연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0세, 70세, 80세가 되어도 어느 정도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또한 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또한 계속해서 이 저축을 사용을 하는 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돈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매의 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이 차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를 예측한 것입니다. 2030년이 되면은 중산층의 구매력이 중국과 인도 그리고 그 다른 아시아 지역 일본을 제외하더라도 전 세계의 중산층 구매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50년까지로 늘려서 본 것인데요. 2040년 정도가 되면 제가 예상하기를 중국이 더 이상 가장 큰 소비 시장이 아니고 인도가 가장 큰 소비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산이 맞는지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중요한 인구학적인 변화를 보아야 합니다. 인도의 출산율이 중국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좀 더 젊은 인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소비라는 측면은 내구재, 다시 말해 자동차와 가전제품 그리고 주택 소비 차원에서 보아야 하는데요. 인도에서 이러한 제품에 대한 구매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도의 인구가 더 젊고 이들의 소비 성향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50년에는 인도의 내수 또 인도의 소비가 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중국이 전 세계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갖게 될 것이지만 결국 구매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인도가 앞서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액 자산가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자산가들은 투자를 해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포럼은 투자 포럼이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최소한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여력을 가지고 있는 고액 자산가들입니다. 2020년 가장 오른쪽에 있는데요. 그 전에 가장 왼쪽에 보면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까지 고액 자산가의 규모가 거의 2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만큼 달러 기준으로 이러한 고액 자산가들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은 2008년 이후로 거의 2배 이상 그 자산 규모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 달러로 보았을 때 80조 달러 정도의 자산이 고액 자산가들이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산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인데 이에 따라서 자산 관리 또 자산 투자 부문에 엄청난 기회가 생기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고액 자산가 규모로 봤을 때 한국은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만 명 정도가 고액 자산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의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한국에서 많이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고액 자산가의 증가에 반대되는 양상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고액 자산가들이 증가하면서 투자 기회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반대쪽으로는 미국이나 유럽,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 부의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물론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백만장자들의 경우에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50세 이상의 자산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60세 이상의 인구가 고액 자산의 약 80%를 미국에서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0%의 순자산이 60세 이상의 인구가 들고 있다. 이것이 전 세계 평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부의 불평등이 연령 차원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령대의 고액 자산가자들은 구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투자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고액 자산가들이 급증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또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고 또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6년에서 7년 정도 더 오래 삽니다. 평균 수명이 높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더 오래 투자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여성들이 다른 남성들에 비해서 재산을 물려받을 확률도 더 높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남성과 여성은 분명한 소비 행태의 차이가 있고 저축 행태의 차이가 있고 투자 행태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은 좀 더 투자할 때 위험한 자산보다는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별의 변화에 따라서 투자도 좀 더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태도가 그렇지만 여성의 경우에도 투자의 경험이 늘어나면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경험을 쌓게 되고 또 자산을 관리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리스크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또한 투자와 관련된 것이기도 한데요. 바로 통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14년에 즉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의 모습을 보면은 영국의 파운드화가 전 세계 경제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다가 1967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달러가 피크였던 시기였습니다. 2차 대전에서 극복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1999년에서 2003년 되면서 결국 유럽도 회복을 하게 되었지만 결국 달러가 주도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이 계속 부상을 하는데 그러다가 2년 전의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4개의 중심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 중국, 그리고 일본입니다.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작은 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모두는 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미국이 가장 큰 경제국이었고 가장 큰 무역국이었고 가장 큰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였습니다. 1971년에 결국 달러가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어떠할까요? 이제 중국이 미국 경제 규모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추월할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무역 기준으로는 중국이 1위입니다. 물론 군사력에 있어서도 미군이 여전히 아직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화가 주요 기축통화이기도 하고 또 유로화도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차트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달러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해당 국가의 통화가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았을 때 중국이 가장 큰 규모의 무역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중국의 통화는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통제가 되고 있는 경제 국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투자가 어렵고, 그리고 통화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를 띠고 있지만 결국 아직은 달러를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달러 대비 다른 통화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요. 지난 20년 동안을 보았을 때 환율 변동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달러 대비, 다 이 환율은 다 달러 대비입니다. 그리고 즉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홍콩 달러이고, 그리고 빨간색이 중국의 위안화이고, 그 다음으로 호주,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태국의 환율 변동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08년에 모든 통화의 환율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융 위기 때문이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더 이상 아시아 통화들은 달러에 연동되지 않고 계속 여러 가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화, 그리고 타이 바트 등등의 경우에는 평가 절상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또한 중산층이 변화하고 있고, 또 통화가 변동하고 있는 차원에서 이렇게 큰 축의 변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어떠한 중요한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